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는 시기에는 부동산은 숲을 보셔야 되고요. 더구나 수도권 지방 크게 구분 없이 저는 상당히 영향을 받고 가격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늘 금리는 떨어지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집값은 늘 오르기만 했어요. 서울 강남은 집값 안 빠진다? 그런 말씀하는 건 넌센스예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는 시기에는 부동산은 숲을 보셔야 되고요. 주식은 나무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그럴듯하죠. 근데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설명을 드리면 더 그럴듯하게 들리실 거죠. 부동산은요, 수도권 시장, 지방 시장이 좀 평소에는 좀 다른데 대체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큰 변화가 있는 상황, 특히 세계적으로 유동성에서 상당히 변화가 생기는 상황, 유동성이 이제 완화됐다가 축소되는, 긴축되는 그런 방향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변곡점 상황에서는요, 사실 부동산은 상당히 일률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왜? 특히 한국은 그게 더 심한 게요. 그 부동산 시장을 가계 빚으로 다 쌓아 올렸거든요.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거다. 더구나 수도권 지방 크게 구분 없이 저는 상당히 영향을 받고 가격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은 겪을 거예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힘겨루기 상황이 이제 이어지면서 또 윤석열 정부가 이런저런 이제 부동산 부양책을 쓴다 그러면 그걸 기하로 언론에서도 뭐 부추기고 또 한편으로는 뭐 부동산 카페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있는 뭐 부동산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잖아요. 들썩들썩 한다고. 그러면 혹해서 분명히 국지적으로나 그 다음에 시기별로 일정하게 들썩들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 뜨거운 시장이 갑자기 뭐 급전직하한다거나 이런 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이러기는 쉽진 않아요. 서서히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서서히 이렇게 이제 힘겨루기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게 저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갈 거라고 보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2008년 하반기에 가파르게 서울 집값이 무너졌다가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쓰니까 또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또 비교적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2009년 10월부터 그 높은 가격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보셔도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을 일정하게 거칩니다. 거치고 그런데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뭐 일정한 시점은 시기 동안은 뭐 그게 얼마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코로나 시기에 올랐던 그런 집값이 웬만큼 해소되는 시기까지는 전국 집값이 연동해서 같이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이 지역은 괜찮고 이 지역은 이런 호재가 있고 또 뭐 이 지역은 덜 올랐고 뭐 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인플레 수준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와 폭, 이 페이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거다. 특히 한국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게 좋습니다. 대세 상승기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이 찍어주는 거, 뭐 또 부동산 뭐 전문가라고 하는 제가 볼 땐 부동산 꾼들이 이렇게 여기 오른다 저기 오른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른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이제 자기 충족적인 어떤 예언으로 이렇게 실현이 되면서 그런 지역들이 실제로 올랐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 여기 왜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여기가 상대적으로 기맞추기 하는 차원에서 여기는 더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그게 매수세가 몰려서 진짜 오르고 뭐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됐어요. 지금까지 대세 상승기 때는 아마 나무를 보는 게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거시경제 흐름이 변곡점에 들어가고 특히 몇 년간 계속 집값을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변곡점에 들어가는 이상은
이 큰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왜 집값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들이 왜 가계부채 문제이고 그래서 금리이고 그래서 집값 하락의 트리거가 왜 30대 연끌족이 될 거냐라고 그렇게 보냐 하면 이 구조를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 쓰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연구소 보고서 쓰기 위해서도 그런데요. 지금 서울 지역하고 경기도 인천까지 개별 아파트 단지들 등기부등본 다 떼서 부채 실태 확인하고 있어요. 아파트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요. 예, 제가 떼봤더니 25억 집을 사는데 21억 빚내갖고 전세 끼고 집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금리 오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해요. 부동산 또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 이 유튜브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안 팔면 되지. 여러분 주식 투자해 보시면 그거 못 느끼세요? 나는 그래 나 이 종목 좋아 나는 안 팔고 있어. 그런데 나는 이거 단타 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같은 주식가를 가지고도 야, 이거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뭐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해서 좀 드러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 물량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1, 2가 거래돼서 1, 2%가 거래돼서 상한가를 가면 상한가가 되는 거고요. 1, 2%가 거래돼서 하한가를 가면 하한가가 거래되는 겁니다. 주택시장도 똑같아요. 자산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는 그런 거예요. 교환경제잖아요. 교환경제. 교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환 가격은 모든 사람이 야 나는 이거 엄마 아파트 20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95%이더라도 그 중에 빚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물건을 슬금슬금 내놓으면서 집값이 빠지면 그게 계속 쌓이면서 집값이 빠지는 거라고요. 지금 30대 분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30대 주변에 30대 분들 계시죠? 들어와서 저 욕해도 좋으니까 그분들한테 제발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라고 하세요. 예, 들으시라고 할 때 그 사람 폭락론자 아니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세요. 그 사람이 3번 책을 쓰는데 사실은 2013년에는 결과적으로 틀린 거 맞지만 2008년하고 2009년에 쓴 책은 다른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안 할 때 그 사람이 홀로 외로이 쓸쓸히 고독하게 떨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떨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초입에 경고했더라. 실제로 그래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저는 오를 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 안 해요, 솔직히. 못 맞춰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다만 부동산 거품이 가득할 때 경고하고 지금이라도 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거는요 2008년, 2009년 사실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사실. 지금 근데 제가 또 목소리를 내고 책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세요, 제발.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래요. 예,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고 하고 이렇게 그 가계부채 구조가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불나방처럼 뛰어드는데 오늘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왜 역걸족들이 그리고 지금도 그 뭐 부동산 오른다고 하는 유튜버들 보고 있는 분들의 어떤 경제적 관념을 이해하게 해주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2006년에 미국 경제조사원 소속의 경제학자 두 사람이 50년간의 미국 소비자 금융 실태 조사 결과를 이렇게 파가들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두 경제학자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사람들의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되었다. 왜 지금 30, 40대들 역걸조독들이 이렇게 많이 뛰어들었냐?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경제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늘 금리는 떨어지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집값은 늘 오르기만 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미 14년 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학생 시절에 그걸 겪긴 했지만 그거는 뭐 수십 년에 한 번 오는 위기일 뿐이고 조만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집값 떨어진 경험을 진하게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는 것의 무서움도 모르고 그 이자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버도요. 기본적으로 설명이 뭐냐 하면 집값이 계속 오를 텐데 오르는 그 방향을 정해놓고 설명을 하니까 어떤 설명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DSR 규제 강화하더라도 그 중에 25% 원금 25% 내고 뭐 이자 15% 내면 어차피 원금은 네가 뭐 나중에 돈 모아서 사더라도 원금은 어차피
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자 부담은 어차피 15%인데 뭐 그거는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즉 집을 사서 집에 저축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집값이 오르면 저축하는 게 맞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요. 주식에서요 계속 떨어지는 주식의 칼날을 잡는 거랑 같은 겁니다. 주가 계속 빠지는 종목에 그냥 일시적인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거기에 계속 물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보통 하는 게 그래도 뭐 집값과 비교하면 훨씬 작은 돈으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주가 계속 빠져서 이렇게 있으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는데 집값이 그거 계속 빠진다고 하면서 해보세요. 몇 년 동안. 그게 없었냐고요? 서울 강남 아파트들 기준으로 하면요. 2006년 말 2007년 초가 고점이었고요. 그게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까지 빠졌다고요, 그게. 그 8년 동안 빠졌어요, 여러분. 서울 강남은 집값 안 빠진다? 그거 데이터를 면밀하게 보셨으면요. 그런 말씀 하는 건 넌센스예요. 2006년 말부터 2014년까지 8년이 빠졌어요, 8년, 여러분. 그러는 과정에서 하우스푸어도 나오고, 신용불량자도 나오고, 깡통전세, 깡통주택이란 단어도 다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꼭 그렇게 된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충격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보다 집값이 훨씬 높아졌고 가계부채는 훨씬 더 많아졌고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집값이 빠진다고 하면 몇 년간 계속 빠지는데 그걸 저축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총소득의 40%를 그 집값에 계속 붓고 계신다고요? 안 당해보셔서 그래요. 하우스푸어 되는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문제를 한복판에서 다루면서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봤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지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경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요. 뭐 선대인TV 제가 게을러서도 그렇고 지난해 아버님 상당에서도 그렇고 선대인TV 1년 반 동안 쉬면서 구독자 수도 많이 못 늘려놨고 그리고 저는 뭐 사실은 뭐 직업적인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유튜브 자체만으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비용이 더 많아요. 광고 수익 별로 없어요. 제가 뭐 광고 수익 염두에 두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광고 협찬 받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정도인 거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50대에 접어들었고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고 저도 그냥 부담되지 않으면서 그냥 뭐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